안녕하세요. 예, 북튜버 입문약방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 1회 시작합니다. 예, 방송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소개를 할게요. 저는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라고 하고요. 약사지만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국에서 알바를 하고요. 이 인문학 공동체 여기 문탁 네트워크에서 인문학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가 맹맹해서 괴로운 공맹 덕후 기린입니다.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아까 저 코가 맹맹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저도 둥글레와 마찬가지로 여기 인문학 공동체인 문탁 네트워크에서 동양 고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글쓰기 강사 새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가끔 방광염을 앓아서 나중에 요실금이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문약방에 대해서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치유를 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 이게 바로 저희 활동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은 사실은 호모큐라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고 호모 폴리티쿠스는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호모큐라스는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이 자기를 치유하는 인간을 위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기존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 제도에 포획되지 않고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몸이나 건강 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기술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 소개 잘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책은 뭔가요? 네, 이건데요. 바로 사람은 왜 아플까라는 책이고요. 2017년 낮은산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저자는 신근영 선생님이시고요. 이 책 내용은 보시다시피 별로 두껍지가 않고 되게 술술 잘 익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되게 진지한데 배제라든가 제거라든가 하는 현대 의료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또 아픔과 질병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픔, 질병, 비정상, 또 다른 측면으로는 미생물, 면역, 위생, 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 관계 이런 여러 키워드가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를 굳이 꼽자면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되죠. 사람은 왜 아플까? 우리는 흔히 왜 아플까 이런 질문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가요? 둥글레는 그래도 약사니까 자주 하지 않을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떤 병의 원인 같은 거는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이런 질문은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여러 가지 답을 찾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은 솔직히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병원이나 약국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는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쉽사리 이제 아프면 바로 진통제 같은 걸 먹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약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둥글레한테 저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감기약이나 소화제가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이제 진통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사실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네. 그래서 이제 진통제가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런 그 아픔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손쉽게 제거하려고 하고 질문하지 않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TV만 틀면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정말 많잖아요. 하루 종일 나와요. 네, 거의 무슨 종편 보면 더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홈쇼핑도 보면 건강 제품 딱 팔면서 이 약을 드시자마자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난다. 재빨리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홍수처럼 쏟아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3개월, 6개월 할부로 하면은 되게 쉽게 팔릴 수 있어서 맞아요. 저희 어머니랑 남편도 이렇게 누르려고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책에서 제기하는 이렇게 문제의식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또 아픔에 질문하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아픔이 없고 완전히 건강한 몸,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건 그런 몸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몸이 없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제 진화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네. 진화를 어떻게 오랜만에 오, 들어보죠?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책에서 읽었던 진화를. 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진화. 적자 생존. 사자성어 해가지고 그렇지. 기억나는 거. 고전 있네. 공백 넣더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에 의하면 우리 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외부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진화양을 시켜본다 하더라도. 네, 제가 조금 전문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유일한 이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책에 이제 좀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저희 사람의 진화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게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진화가 된 거고, 근데 진화라는 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몸이 적응한 결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 병통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진화를 이뤄온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 인간이 또 생명이 숙련공이 아니다. 바로 이제 땜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생명은 완전성이 아니라 유연함을 지향한다. 이러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놀라웠죠. 네. 네, 완벽한 것보다는 그때그때 어떻게 적응을 잘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게 우리 유연성 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안 양보안. 굽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땜장이식 이런 작업을 이렇게 손에 닿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예술을 브리콜라주라고 하거든요. 또 어려운 말로.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브리콜라주라고 하는데 그 브리콜라주에 이런 작업을 진화의 작업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브리콜라주로서 만들어진 우리 몸이라는 게 당연히 엉성하고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몸의 아픔이 기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설픈 몸에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그쵸. 그런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적응하고 변화했기에 아프고 다른 적응과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삶은 아픔을 포함하고 있고 아파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책 보면 그런 아이러니를 많이 느껴보는 것 같아요. 아파야 산다는, 건강해야 산다가 아니라 진짜 아파야 살고 아파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아픔을 제거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약사로서는 이런 말이 사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아픔을 대해야 될까 이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진화론도 사실 저로서는 이제 조금 신선하긴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과학이기 때문에 좀 납득하기 쉬웠고 특히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거론할 때는 더 이제 좀 공감이 갔거든요.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인용한 책이 바로 샤론 모알렘의 아파야 산다라는 책이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가 그 책 같이 맞아요. 공부했었죠. 했었죠. 네. 그래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질병은 환경에 따라 적응한 결과이기도 해서 뭐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뭐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나 또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수치가 이렇게 뭐 혈당 수치 같은 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예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맞아요. 빈혈에 걸려 있어갖고 뭐 빈혈약을 이렇게 줬는데 유명한 뭐 박사가가 이제 네. 빈혈약을 줘봤더니 오히려 말라리아에 더 걸리더라.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샤론 모알렘이 이제 그 내린 결론은 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빈혈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적응한 진화론적인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있는 이제 거죠. 그것도 네. 재밌었어요. 빙하기랑 당뇨 얘기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봤더니 이제 당뇨병인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그런 식으로도 또 진화가 결정될 수도 있는. 네. 지금 보면 당뇨병 되게 위험한 성인병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데 어느 시기에는 이제 그 당뇨병 때문에 또 살아남은 이제 가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실제 우리 몸 자체가 외부 환경이나 기후에 완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와 함께 잘 조절된 결과물일 수 우리 시체가 있는 것이지
단절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40억 년 이게 너무 긴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 감을 좀 못 느낀다 뿐이지 엄청난 변화 속에 이제 병도 오고 지금의 우리 형태가 온 거겠죠. 그렇다고 할수 방금 전에 있을 이제 것 같아요. 뭐 이제 혈당, 그러니까 당뇨병 얘기도 했는데 그냥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겨울이 되면 오히려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추운 그 날씨에 이제 몸이 얼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이제 혈당 수치는 여기서부터 여기다라고 정해놓고 있지만 사실 이게 벗어난 예의가 생기면 조금 더 넓히고 이래가지고 점점 환자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진단받는 환자들은. 예, 그게 뭐 이제 당뇨병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간장병, 간장약, 뭐 장전병들도 뭐 비슷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병원 가기 무섭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괜찮은 줄 알고 갔는데 나 이제 환자래 이런 얘기들 무섭잖아요. 저도 좀 그래서 안 가요 병원에.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부작용이네.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그 새롭게 개발된 약 때문에 만들어진 질병도 있어요. 혹시 ADHD라는 병 아시나요? 뭐 많이 좋죠 요즘은. 근데 네. 그게 우리 때만 해도 이게 별로 들어보지 좀 생소한 병이었는데 요즘 되게 흔한 질병으로 우리 때는 많이 이제 뭐 주의 산만하다, 학습 부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 뭐 이게 뭐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거를 장애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죠. 근데 이 병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어떤 약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메칠페니데이트라는 약이에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전문가처럼 하죠. 근데 이 약이 같이 읽어도 못 처음에 읽는 얘기. 개발됐을 때 이게 어디가 효과가 있을까 잘 몰라서 이런저런 질병에 써봤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도 학습 부진하고 산만한 애들한테 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애들이 이제 환자로 이제 둔갑이 된 거죠. 근데 저 병원 다닐 때 이 약 되게 많이 줘요. 근데 이 뒤에 이런 병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약회사에서 이 약이 뭐 효과 좋다 뭐 이런 걸 알리기보다는 ADHD라는 이제 새로운 질병을 알리는데 더 주력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게 ADHD라는 질병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만 된다면 이제 뭐 그 치료제인 약의 판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되게 영리한 전략을 하는 거죠. 무서운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결국 이 약이 이 약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아이보다 실제로 그 산만한 아이보다 그 산만한 아이 때문에 힘든 부모나 교사 그리고 이 약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긴 의사들이 한테 열광적인 약이었다 이런 걸 들으니까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좀 씁쓸했어요. 근데 기린은 좀 산만한 애들을 특히 싫어하지 않아요? 뭡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런 저의 사소한 이 약 개발되기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사실 비혼이라서 뭐 산만한 아이들하고 경험이 없긴 하지만 실제로 산만하다는 것만으로 약을 먹이고 그 약을 먹음으로써 생활 습관까지 바꾼다는 거 그렇게까지 개입하는 거는 정말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무섭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라는 게 사실 진단의학이에요. 네, 진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진단해내고 환자로 이렇게 명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지나가서 큰 문제 없었던 사람들도 환자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엄마 뱃속에서 산전 그 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두 사람 경험이 없고 나만 경험이 있네. 왜요? 맞아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평생을 의료 제도에 갇혀가지고 저게 환자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우리의 몸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는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사라져 버린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이런 관점이 아까 이제 기린이 말한 것처럼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면역과 타자라는 키워드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네. 19세기 유럽에서는 이제 귀족병이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귀족층에서 그것도 학식이 많은 귀족층에서 유행했다는데 확실히. 공부를 이제 많이 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병이 유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증상을 보면은 이제 콧물이 나온다든지 재채기를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었었대요. 특히 이제 이들이 여름에 이제 시골로 휴가를 갔을 때 특히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데 이제 또 그들이 또 휴가를 간 시골의 농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이 그 귀족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네요. 기린쌤이 말해. 역시 학식이는 귀족병. 귀족병. 귀족병의 후예요. 모든 걸 맞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네, 꽃가루 알레르기인데요. 요 당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이제 천식이나 류마티스 같은 병도 같이 유행을 했대요. 이것이 특히 이제 가정 형편도 좋고 잘 살고 이런 데 사람 사이에서 이제 많이 유행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 질병에 걸리는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 알레르기나 천식, 류마티스 이런 질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의사들이 이 병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해요. 너무 깨끗해서 아프다. 요런 이 두물레도 천식인데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 천식에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너무 과로해가지고 걸린 것 같고 이제 천식 때문에 오히려 깨끗해진 케이스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깨끗해서 아픈 이러한 질병들이 이제 우리 몸에 면역계랑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사니까 두물레가 면역계를 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쉽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면역계는 이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방어하는 이제 그 체계인데 보통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나 이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거나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어 체계를 바로 이제 면역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계가 작동하려면은 되게 이제 필요한 능력인데 그게 바로 나와 타자를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허용하고 타자는 이제 식별을 해갖고 뭘 갖다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 무조건적으로 타자나 이제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다 방어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면역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거는 이제 허용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그 시골 농부들. 꽃가루죠. 그러니까 시골 농부들은 이걸 갖다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건데 이제 도시에서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면역계가. 그래서 아주 실수 없이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흐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서 아프다. 이거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 일상 속에 이 위생관념은 정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원래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소독제 그리고 소독약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뿌리는 게 완전히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하루 종일 나죠. 어딜 가나. 근데 이런 이제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사실 불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것들 자꾸 만나야 이제 면역계가 발달을 하는 건데 이제 예컨대 우리가 형제 많은 집에서 사는 애들은 되게 건강하잖아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런 이물질이나 미생물이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락부락한 이제 남자 형제들이 많이 산 집일수록 이제 좀 건강하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놀이터 가보면 이제 옛날과 달라요. 뭐 흙도 없고 모래도 없고 또 형제 있는 애들도 이제 거의 별로 없죠. 없고. 다 외동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뭐 미생물이나 이물질과 접해서 면역력을 뭐 키울 수 있는 기회는 기본적으로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없어졌죠. 지금 요즘 같은 상황을 보면 갓 태어난 갓난쟁이들도 너무 마음 아프죠.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고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2살, 3살 이렇게 된 아들도 마스크 안 벗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적응인지 꼬맹이들을 답답해서 못 쓸 것 같은데 그쵸, 저희들 엘리베이터에서 생각하기에는. 만나면 다 이렇게 하나씩 쓰고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해요. 네. 맞아요. 네. 그쵸. 요새 그 놀이터도 많이 폐쇄되고 놀지도 없고. 못하고 네. 참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제 팬데믹도 이제 세계화의 한 징후일 수 있고 예, 전 세계가 지금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기린하고 둥글레가 좋아하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도 전 세계가 같이 보고 있고 요즘 뭐 식당이나 마트에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은데 뭐 이들과 만나는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뭐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제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기피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것도 위생의 한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좀 낯을 가리는 편이긴 한데 귀족병이라 지금 아무나 못 만나요. 그러긴 한데 실제로 이런 그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좀 낯선 사람들한테 느끼는 경계라든가 이런 두려움 자체도 위생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위생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위생이라는 관념이 절대선처럼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위생관념 때문에 우리가 타자라든가 낯선 것에 대해서 되게 배제하고 접촉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면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렇게 타자를 두려워하고 자꾸 만나지 않고 배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만날 기회가 적어지면서 면역력이 되게 이제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건 또 공격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막 자기 것도 막 그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가게 되는 요즘 거예요. 진짜 네. 대상포진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걸리시기도 하고. 잠깐 끊어서 가면 대상포진은 자가 면역 질환 아니야.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갑자기. 대상포진도 자가 면역. 대상포진은 헤르페스 네. 조스터라는 바이러스 질환이야.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 되게 타자를 멀리하는 그런 게 면역력에 어떤 공격적인 면역력을 갖게 되는 그런 성향과 이렇게 되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아플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타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른다는 데서 생깁니다. 작은 다툼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아니면 극도의 분노로 표출되어 나도 타자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타자와 깔끔한 위생적 관계를 맺으려 듭니다. 타자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어벽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혼자라는 불안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미완성인 면역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와 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는 채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살면서 수많은 타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이건 면역계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고통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아 책에 그 저기 남편한테 맞는 여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남편 폭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제 폭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폭력 남편 밑에서 막 꼼짝도 못하는 그 아내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계속 연쇄적으로 불행을 가져오는 순간이 되잖아요. 꼼짝을 못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막 답답해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저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드라마 상황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는 실제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러니까 신체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고통 없는 고통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책에서 말한 그 저자의 말로 돌아가 보면 고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처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게 해주는 어떤 신호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오는 그 상황을 고통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은 왜 아플까의 저자는 이제 이들의 무통증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계속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쉼터 같은데 가면은 이제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이런 폭력이라는 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고통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막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그런 폭력성이 계속 막 반복된다고 할 때 그 당사자는 이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그거를 고통으로 느끼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렇죠. 너무 가까운 가족에게서 네. 당하는 고통이 끔찍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고통을 못 느낀다보다는 한 단계 나아진 상태라고 볼 그런 수도 거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피하고 싶고 두려운 건데 어떻게 보면 고통을 느껴야 그 고통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통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필요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요새 이제 뭐 그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소시오패스도 네. 어떻게 보면 무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시오패스가 보통 이제 그 남의 감정이나 특히 고통에 대해서 못 느낀다. 그래서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까놓고 보면 이들이 자기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다고 해요. 저도 네. 이제 그 부분 읽으면서 조금 놀라웠어요. 아, 이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겪는 고통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끔찍한 일을 할 수 대해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무시하게 진짜 되죠. 되게 심각하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사람은 왜 아플까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흔히 고통 없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처한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무통증은 이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우리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타자와의 삶 역시 위태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통 없는 세상은 곧 고통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어떻게 고통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실제 사례들이 나오죠. 예, 저 뭐 보면은 이제 기린이 좋아하는 여배우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수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니 내가 언제 안젤리나 졸리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 안젤리나 졸리 뭐 옛날에 이제 드라마도 쓰고 이러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안젤리나 졸리 아닙니다. 뭐 안젤리나 졸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양 제거술을 이제 그 거부하셨던 이반 일리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폐결핵으로 일찍 생을 마감한 마사오카 시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아마비에 걸린 한스 가다머의 사례가 되게 와 닿았었어요. 네. 그분은 딱 1세기를 사셨대요. 102세까지 소아 사셨는데 만드셨다는데 한 102년? 네. 2살? 이 정도 하셨다. 한 세기를 산 인물이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제 소아마비 하면 어렸을 때 걸리는 건데 이분은 이제 20살에 걸렸었어요. 이제 이게 바이러스로 걸리는 질환인데 폴리오 바이러스? 예. 요새는 이제 그 예방 접종이 다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 다 맞고 만약에 그래서 걸리게 되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제 그 가다마가 1900년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살이었을 때가 192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마비된 다리를 가지고 살게 된 그래서 거예요. 100년을 살았다며. 네. 아픈 몸인데. 그러니까 아픈데도 되게 오래 사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분이 어떤 이런 아픔에 대해서 그냥 이게 되게 실망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 질문을 가져갔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철학자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해진 다리와 함께 이제 그냥 뭐 질병이 없고 뭐 병균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제 비정상이 없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게 시선을- 이제 성공한 삶이다라고 어. 보는 태도에 대해서 진짜 그렇지. 그런가 이제 이런 질문하는 질문을 거죠.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질문, 그러니까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다모는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물음들 앞에서 외부 세계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와 관련지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개체가 가진 지평을 넘어 타자를 포함한 보편적 존재와 삶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나와 분리된 외부나 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열린 문이 곧 나를 향하는 문이 되고 세계는 하나의 총체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고통은 우리를 질문으로 내몰고 질문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깨어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뭐 공부할 때도 이제 문제의식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100% 공감. 저한테 대놓고 너는 문제의식이 뭐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귀족층이 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문제의식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은 이제 문제의식 있어요, 지식인. 그럼 지식인 취소. 잠깐만. 지식인 취소.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좀 잠깐 보고 읽어와 드릴게요. 컴퓨터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스스로 질문을 만들지는 못한다. 이것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네. 수업 시간 학생들한테 좀 해줘야겠어요. 학생들이 질문해라.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싫어해요. 네. 예, 저는 이제 가다모 얘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마사오카 시키 이 얘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이쿠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 네, 그래서 네, 아주 네. 짧은 시. 네. 그 17자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마사오카 시키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이쿠를 시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문학의 새 지평을 연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이제 나스메 소세키 이 시절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시키는 이제 22살에 폐결하게 걸리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35세의 짧은 생을 살고 이제 가게 됩니다. 천재는 요절한다더니. 그리고 이거 하이쿠라는 이 말도 이 시키 이 양반이 만든 거래요. 처음으로 쓰고 만들게 돼서 하이쿠라는 말이 이후로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 짧고 그 시키 산도 짧고 음. 되게 절묘하죠.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키 얘기에서 좀 인상적인 게 있다면 이제 아픈 사람의 일상이 늘 아픔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키 같은 경우는 병상육척이라는 글을 이제 신문에 연재하거든요. 이제 육척이라고 하면은 이제 싱글 침대 사이즈 그 정도 된대요. 이제 그 정도의 그 병상을 자기 세계다라고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관찰 일기를 한번 써본 거죠. 저도 이 책에서 명상유척이라는 책을 썼다는 걸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벌써 찾아봤어요? 네. 역시 종글레는 정보통. 문학 전공자는 저는 좋아만 하고 찾아보지는 않았네요. 네. 좋아했다면 취소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늘 고통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고통이 있는 순간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아닐 순간은 뭐
일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두부 요리를 즐긴다든가 그러면서 술도 한 잔. 자 마시고 이 부분이 네, 좀 백미죠 백미. 백미죠. 네. 눈치가 술 있어요. 한잔 네.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자기를 간병하는 뭐 누이나 어머니한테 자기에 대해서 어떤 무심한 점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쭉 아픈 환자로서만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순간은 고통 속에 살고 고통이 없을 때는 자기 일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어갔다는 것 이런 점들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게다가 자기 문학 세계를 정리하는 글도 쓰죠. 참 다면적인 면이 우리한테 사실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시키의 사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병삼육척의 한 편을 읽어볼까요? 네. 네. 비유를 하여 설명하자면 여기에 아이가 하나 있다. 이 아이에게 섭생을 위해 부모가 뜸을 떠준다고 치자. 그럴 때 아이가 뜸뜨기 싫다고 울거나 도망치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게 된다. 만일 그 아이가 도망치려 해도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부모의 명령대로 얌전하게 뜸을 뜬다면 그건 이미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뜸을 뜨는 내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조금은 포기한 게 되나 포기 그 이상은 아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의 명령대로 얌전히 뜸을 떴을 뿐만 아니라 뜸을 뜨는 동안에도 책을 본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하며 뜸을 조금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포기 그 이상의 뭔가를 한 게 된다. 병에 걸린 몸으로 병을 즐길 줄 모른다면 살아있어도 아무 재미가 없다. 뜸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렵죠. 속 귀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글쓰기 장사 세틀님의 콕 집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제 뜸은 이제 병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이제 뜸을 뜨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뭐 불평불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포자기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그 밖에 그 아픈 중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에도 이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참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면 그 포기라는 말 나오잖아요. 포기한 가운데서도 음악을 듣거나 그러면서 행위할 때는 더 이상 그 포기는 포기가 아니고 포기 이상의 무엇을 한 것이 된다. 거기 오는 그 차이가 정말 인상적이고 정말 멋진 일이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쉽지 저는 않은 이제 그 인용문에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저한테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뭐냐면 병에 걸린 몸으로 병을 즐길 줄 모른다면 살아 있어도 아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럼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병에 안 걸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하는 이 문장이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찔리네요. 엄청. 많이 찔리죠?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고통은 않아서. 고통대로, 네.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그러니까 느끼면서도 그 어떤 고통에 자기 인생을 침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느끼잖아요. 뭐죠? 감기 같은 것만 걸려도 조금만 좀 네, 안 엄청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신경질이 좀 그치, 많이 좀 다운되기도 내게 하고.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잘리시잖아요. 네. 신경질 전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딱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순간에만 그렇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인생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시키가 해주고 있어요. 딱 들으니까 딱 이렇게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흐름을 탄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흐름을 탈 수 있는 느낌 같은 게 확 오면서 되게 기분 좋게 각성되는 그런 문장 같아요. 네, 이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 네. 좀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좀 그래도 임팩트 있게 그것도 또 아픈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가 그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 네, 그 소제목의 장도 너무 예쁘죠? 네, 네. 네. 좋았어요. 아플 땐 되게. 아프고
네. 예쁠 땐 예쁘다. 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한 내용을 이제 하나의 종합 비타민으로 정리해 볼까요? 약사님이 잘 조제해 주세요. 전공이시니까 잘 네. 조제해 주세요. 긴 대사가 남아있네요. 네, 사람은 왜 아플까? 이 책은 사실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고 중간의 내용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아픔과 질병에 대해서 또 미생물과 이물질에 대해서 또 타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없애려고만 하지 이제 묻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면 우리 사회도 빈곤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합 비타민은 바로 아픔에 대해 질문하기입니다. 건강은 내 일상을 통해서 내 몸을 알아가고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나의 윤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의 머릿말에 쓰인 문장으로 오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픔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관심의 한복판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건강한 자기 망각이라는 놀라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아픔은 그 자기 망각이 깨지는 때입니다. 아픔이 찾아와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이 갖는 아이러니, 아픔이 갖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작 건강할 때는 잊고 사는 나라는 존재를 내게 돌려주는 것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자, 종합 비타민을 먹어봤으니까요. 각자의 영양제를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제 우리 영양제도 만드는 거고. 필요한 영양제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좀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저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이제 간장약이고요. 네. 예, 오늘 이 간장약의 한 줄 정리라고 한다면 예, 저는 오늘부터 저의 방광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린쌤은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누구나 먹는다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앞으로 먹을 계획인 오메가3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먹고 싶은 영양제. 좀 고가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못 먹었군요. 오메가3는 아픔은 예외가 아니고 아픔은 예외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계속 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제 영감을 받았는데 네, 둥글레 네, 영양제는 뭔가요? 그런 의미에서 네. 유산균. 오늘 정하신 건가요? 사실 유산균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이다. 네, 이게 저의 한 줄입니다. 네, 지금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 코가 맹맹해서 괴로운 공맹 덕후 기린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글쓰기 강사 새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 저는 이제 그 몸이 좀 가렸거든요. 나도 모르게 여기 몇 번 긋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자세가 안 좋아갖고 계속 이렇게 기댔다 이랬다 뒤로 밀었다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갖고 보기 싫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집에서도 온라인 이렇게 수업 찍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 휴대폰 화면으로 내 모습이 이렇게 찍히거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어. 촬영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많은데 어디를 내가 시선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좀 되게 좀 답답하더라. 이렇게 표정이 되게 애매한 표정 짓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원래 내가 정말 이 사주를 다시 한번 하기라든가 정말 저한테는 신박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털과 마찬가지로 제가 엄청 막 과잉돼 막 이런 왜냐면
그 리액션이 엄청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지금 염려가 살짝 우리 됩니다. 다 부자연스러웠어. 그거는 공통점이야. 어떻게 부자연스럽지 우리가 카메라 앞에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이렇게 이런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80대에서 보면 우리가 저는 텔레비도 나간 적도 있는데. 그렇군요. 아 그런 다른 다른이냐 다음이냐. 아유 정말.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아니 이렇게 한 번만 한 번. 하나 둘 셋. 어쨌든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